말도 안 돼. 한국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44명의 목숨을 앗아간 베이징 역사상 최악의 재난. 40년간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빈 독일 재난구조 전문가가 절망적인 베이징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 반전. 195개국 중 단 12개국만이 보유하고 47개국이 실패한 바로 그것을 완벽하게 해낸 대한민국. 자원봉사자들의 기립박수와 쏟아지는 벤치마킹 요청들.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를 이토록 놀라게 한 걸까요? 그 경이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로타르 챈델입니다. 독일에서 온 국제재난구조 전문가죠. 40년 넘게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독일의 엘베강 대홍수부터 동남아시아 쓰나미까지 정말 많은 재난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서 겪은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저는 연구 자문차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중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출장이었죠.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날씨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흐린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밖에서 노크하는 줄 알았는데 창문으로 다가가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비가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물통을 엎어버린 것 같은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처음 1시간 정도는 그냥 심한 소나기려니 했어요. 독일에서도 여름철에 이런 집중호우를 종종 경험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지기만 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내다보니 도로가 이미 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작년에 강원도 홍수 복구 자문으로 갔을 때를 말이죠. 그때도 비슷한 수준의 폭우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대응은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미리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베이징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교통 상황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어요. 지하철 역마다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도로는 온통 호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들이 물에 잠겨 떠다니고 사람들이 허리까지 차는 물을 헤치며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40년간 재난 현장을 다닌 제가 봐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이런 비는 처음이에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베이징시는 16개 구전체에 최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저는 재난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봤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심각했어요. 통제 불가능 상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싶었죠.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인프라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을 목격하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베이징에 하루에 내린 비가 1년치 강수량에 맞먹는다는 거였어요.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재난이구나. 둘째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나와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난 전문가로서 그냥 안전한 곳에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보니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베이징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마다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은 물에 잠겨 있었어요. 택시도 물론 잡을 수 없었고요. 저는 걸어서 시내 중심가로 향해야 했습니다.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어요. 도로와 인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물이 차 있었고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곳도 많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다른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독일에서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봤지만 독일 시민들은 훨씬 체계적으로 움직였거든요. 한국에서 봤던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강원도에서 홍수가 났을 때 한국 사람들은 재난 문자를 받는 즉시 정해진 대피 경로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었거든요. 그리고 각 동네마다 대피소 위치를 모든 주민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그런 체계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왕푸진거리,
天安门광장 주변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상징적인 장소들이 모두 물에 잠긴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높은 곳을 찾아 피해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한 중국인 남성이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요. 독일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시민들도 재난 대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지역별로 대피소와 구조 체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후에 미윈구 쪽으로 가보니 정말 참담했어요. 산간 지역이라 물이 한꺼번에 몰려 내려오면서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지붕 위로 대피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체계적인 지휘 체계나 전문 장비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봤지만 언어 장벽도 있고 현지 상황을 잘 모르다 보니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재난 대응에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뉴스를 보니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베이징 당국이 공식적으로 극단적 기상예보 및 재난 대응 계획에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한 거였습니다. 이런 솔직한 발표를 듣고 나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어요. 셋째 날, 저는 미윈구의 한 임시 의료소로 향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의료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리수하라는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리수하 씨는 60대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30년 넘게 베이징 시내 병원에서 일해온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내과 간호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병원 행정 업무도 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풍부한 경험 덕분인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말 차분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고생 많으세요. 리수아 씨가 따뜻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그분의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에서 뭔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의료소 안을 둘러보니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임시로 설치된 텐트에 간단한 의료 장비만 있었고 환자들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수아 씨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런 큰 재난은 처음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환자들이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리수아 씨의 말에서 진정한 의료인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리수아 씨는 환자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어요. 물에 젖어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나이 든 분들의 혈압약을 챙겨주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의료진의 모습을 봤어요. 선생님도 의료진이신가요? 저는 재난구조 전문가예요. 의료진은 아니지만 재난 현장에서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나요? 한국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평소에 재난 의료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거든요.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고요? 네, 한국에서는 병원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의료진들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를 분류하고 어떤 순서로 치료해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응급의료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들도 재난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거든요. 리수아 씨는 저에게 현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미윈구가 이번에 가장 심하게 피해를 받았어요. 특히 노인 돌봄 시설들이 많이 침수되었거든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고립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취약 시설들에 대한 특별 대비책이 있어요. 재난 경보가 발령되면 제일 먼저 대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하니 리수아 씨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리수아 씨와 함께 환자들을 돌보며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차분한 목소리를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기에 어려운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만남이었습니다. 넷째 날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베이징 당국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난 대응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샤린 마오 베이징시 상무부 시장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발생한 폭우로 총 4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44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각각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미윈구 노인 요양원에서만 3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전체 사망자의 70%가 한 곳에서 발생한 거죠. 저는 한국의 노인 요양원 안전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취약 시설들이 재난 대비 매뉴얼을 철저하게 갖추고 있거든요. 리수아 씨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상심했어요. 우리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베이징 당국의 발표는 정말 솔직했어요. 극단적 기상 상황에 대한 예보 시스템과 재난 대응 계획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고 명확히 인정했거든요. 이런 공식적인 인정을 듣고 나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 요양원과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가 미흡했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솔직한 반성이 앞으로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리수아 씨에게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는 노인 요양원 같은 시설들이 재난 상황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요. 지자체와 직접 연결된 비상 연락망이 있고 재난 경보가 발령되면 가장 먼저 대피 지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해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입소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실제 상황에 대비하죠. 제 설명을 들으며 리수아 씨가 깊이 공감했어요. 베이징 시는 이날 오후부터 다시 최고 경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기상청에서 추가 폭우가 예상된다고 발표했거든요. 저는 한국의 단계별 경보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주의보, 경보, 심각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행동에 옮겨요.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피하거든요. 저는 한국 시민들의 재난 대응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설명해 줬어요. 그날 오후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피 작업을 도왔습니다. 리수아 씨와 함께 환자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체계적인 대피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정말 이런 상황에 잘 대비되어 있나요? 리수아 씨가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도 정말 높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베이징시가 향후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재난을 교훈 삼아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저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리수아 씨에게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경험했던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홍수 경보가 발령되자마자 지역 주민들이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자발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누가 일일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척척 해내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말하니 리수아 씨가 정말 놀라워했어요. 강원도 홍천에서 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오후 2시에 호우 경보가 발령되었는데 오후 3시에는 벌써 마을 주민들이 모두 대피를 완료했거든요. 단 1시간 만에 말이에요. 그것도 노인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켰어요. 한국에서는 동네마다 자원봉사팀이 조직되어 있어요. 이장님, 부녀회장님, 청년회 회원들이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재난 대비 훈련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움직이는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정말 감동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리수아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런 훈련을 자주 하나요? 네, 년에 2번씩은 꼭 해요. 봄철 산불 대비 훈련, 여름철 홍수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약자부터 먼저 도와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부축해서 대피시키고 어린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먼저 보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학교나 공민관 같은 공공시설마다 비상용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담요, 식수, 비상식량, 의료용품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재난대비 가방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재난대비 가방이요? 네, 72시간 버틸 수 있는 물과 음식, 응급 의료용품, 라디오, 손전등 같은 걸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한국 가정의 80% 이상이 이런 가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도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에 옮겨요. 설마, 괜찮겠지. 이런 생각 없이 바로 대피하더라고요. 그런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119 구조대는 정말 전문적이에요. 지역별로 특수 장비를 갖춘 전문 구조팀이 있고 헬기, 보트, 특수 차량까지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출동 시간이 정말 빨라요. 출동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 지역은 5분 이내, 농촌 지역도 15분 이내에는 현장에 도착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체계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죠.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도 과거에 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배운 거예요. 세월호 사고, 태풍 루사, 대구 지하철 사고 같은 아픈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죠.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웃 간의 유대감이 정말 강해요. 평소에도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 문화가 재난 상황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피소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옆에 있던 할머니가 달래주시고 음식이 부족하면 서로 나눠 먹고 그런 따뜻한 마음가짐이 재난 극복의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문화네요. 우리도 그런 공동체 정신을 배워야겠어요. 저는 한국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사후 복구 시스템도 정말 체계적이에요. 피해 조사부터 보상, 복구 공사까지 모든 과정이 매뉴얼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여섯째 날, 저는 한국에서 배운 재난 대응 방법을 베이징 현장에 직접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리수아 씨와 함께 임시 대피소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리수화 씨, 한국에서는 대피소를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들, 가족 단위로 온 분들, 혼자 온 분들을 구분해서 배치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관리도 쉽고 대피자들도 훨씬 안정감을 느껴요. 제가 설명하니 리수아 씨가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는 대피소를 3개의 주요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A 구역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B 구역은 가족 단위로 온 분들, C 구역은 혼자 온 성인들로 배치했어요. 이렇게 구분하니 훨씬 질서정연해졌고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자원관리 방법도 적용했어요. 물과 음식을 배급할 때도 체계가 있어야 해요. 먼저 온 사람 순서가 아니라 필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명단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거죠. 리수아 씨가 즉시 이해하고 대피자 명단 작성을 시작했어요. 명단에는 단순히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구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대피소 주민들을 10명씩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마다 책임자를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주민 자치 시스템을 참고한 거였어요. 각 그룹 책임자는 그룹 내 구성원들의 안전과 필요사항을 파악해서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니까 모든 게 순조로워지네요. 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말이에요. 리수아 씨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저도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 관리 시스템은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재난의료에서 환자 분류 시스템인 트리아지를 사용하거든요. 환자의 상태를 긴급, 준긴급, 비긴급, 사망으로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 방법을 적용하니 제한된 의료진으로도 훨씬 많은 환자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 배급 시스템도 개선했어요. 한국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거든요. 저희도 단순히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환자들의 특별한 영양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대피소 주민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겠어요. 전보다 훨씬 안정감이 들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도 확실하고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항상 파악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젊은 엄마가 덧붙였어요. 체계적인 운영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정말 컸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내가 언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면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어요. 저는 리수아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 그리고 그 시스템을 믿고 따르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죠. 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직접 적용해 보니 정말 효과가 놀라워요. 이런 시스템이 평소에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재난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대피소는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어요. 큰 소란이나 불편함 없이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베이징 골목 한편에서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중국 전통 식당의 주인 할아버지가 자신의 가게는 물에 잠겨 엉망이 되었는데도 대피소 사람들을 위해 남은 재료로 죽을 끓여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70대 정도 되어 보였는데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혀가며 큰 솥에서 죽을 젓고 계셨어요. 침수로 망가진 가게 앞에서 간이가스 버너를 켜고 구할 수 있는 쌀과 야채로 정성껏 죽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 같았으면 마을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을 텐데 이게 진짜 국민의 힘이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 할아버지 한 분의 선행도 물론 감동적이었지만 한국에서 봤던 전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거든요.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강원도 홍수 때 동네 주민들이 새벽 4시부터 모두 나와서 토사를 치우던 모습, 중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삽을 들고 일하던 모습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거든요. 리수아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로타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정말 온 동네가 하나가 되어요. 나이, 성별, 직업,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요. 의사는 무료 진료를 하고 식당 사장은 무료로 음식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은 정리정돈을 돕고 할머니들은 빨래를 해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는 홍수로 도로가 끊어졌는데 마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임시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는 트랙터로 구호 물품을 실어 날라주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베이징에서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식당 할아버지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과 국민의식 차원에서는 한국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설명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끈끈하게 뭉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의 가장 큰 힘이에요.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와요. 휴가를 내고 자비로 교통비를 내면서까지 도우러 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이에요.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도움을 주거든요. 그날 저녁 대피소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더 많이 떠올렸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슬퍼하고 도왔던 모습, 2020년 코로나19 때 마스크를 나눠 쓰고 거리 두기를 지키며 서로를 보호했던 모습,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 말이에요. 리수아 씨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 한국이 정말 부러워져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평소에 그런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한국인도 아니지만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의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여드렛째 리수하 씨가 저에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은 이번 재난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고 했어요. 로타르 선생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한국처럼 작은 단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면 다시는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리수아 씨의 말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은 단순히 이번 재난을 극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비책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공동체의 안전망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동네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마을 단위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마다도 비상 대응팀이 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재난 대응 담당자를 정하고 평소에 주민들끼리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도 하고 대피 훈련도 실시해요.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월 1회씩 지진 대피 훈련, 화재 대피 훈련을 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몸으로 익히는 거죠. 제 설명을 들으며 리수아 씨가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리수아 씨가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해줬어요. 이런 걸 우리 병원에서도 도입해야겠어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과도 연계해서 재난 대응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평소에는 건강 상담이나 응급처치 교육을 해드리고 재난 상황에서는 즉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분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세에서 진정한 변화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재난은 끝났지만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시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평소에 서로를 돌보는 문화,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극복하려는 연대의식에 있어요. 제가 강조하니 리수아 씨가 깊이 공감했어요. 저희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리수아 씨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베이징 시내 의료진들과 함께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만남도 추진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한국의 방법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볼게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 병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주변 상가들 그리고 마을 전체로 확대하는 거예요. 리수아 씨의 이런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된 거니까요.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번의 재난을 겪으면서 조금씩 배우고 개선해 나간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제가 격려하니 리수아 씨가 더욱 의욕을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의 좋은 시스템과 문화가 이렇게 베이징에 전해지고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험이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흐렛째 베이징의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고 저와 리수아 씨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미 있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어요. 이번 재난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나누고 앞으로의 대비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였죠. 간담회 장소는 미윙구에 복구된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났던 주민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지역 상인들까지 총 60여 명이 모였어요. 모두들 이번 경험을 통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절실함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30분간 발표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보여주신 상부상조 정신과 따뜻한 마음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기에 체계적인 시스템과 평소의 준비만 더해지면 어떤 재난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제 발표에 주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쳐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마을 단위 재난 대응팀 구성 방법, 정기적인 안전 점검 시스템, 단계별 대피 계획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리수아 씨도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우리 미윙구부터 시작해서 주민 재난 대응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재난 대비 교육도 받고 비상시에는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첫째, 우리 동네의 취약 지점을 미리 파악해 두겠어요. 침수 위험 지역, 고립될 수 있는 곳, 대피가 어려운 가구들 말이에요. 둘째,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겠어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그룹을 만들어서 언제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 팀이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우리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아이들 안전교육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적극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발언했어요. 이번에 정말 무서웠어요. 아이와 함께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당황했거든요. 이런 팀이 있으면 훨씬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주민들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저와 리수아 씨는 참석한 모든 주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리수아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로타르 선생님 덕분에 한국의 훌륭한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서로 도우며 배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꼈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리수아 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좋다는 걸 새삼 깨달았고, 그것을 이렇게 좋은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어요. 주민들도 우리를 둘러싸고 함께 손을 맞잡으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분들이 희망에 찬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재난이라는 아픈 경험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결국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결말로 이어진 거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 고마워. 우리가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 손자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겠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대피소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저는 이번 경험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재난 구호 활동을 넘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진정한 국제 협력의 의미를 깨달은 시간이었거든요. 리수아 씨가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중국 전통 부채였는데 거기에 우정이 영원하기를 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걸 보실 때마다 베이징에서의 인연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가시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리수아 씨에게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독일제 응급처치 키트를 선물로 드렸어요. 이걸 보실 때마다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도요. 열흘째 드디어 베이징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으로 가는 길에 리수아 씨와 대피소에서 함께했던 주민들 20여 명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별이었습니다. 공항 출발 로비에서 고별 인사를 하면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번 베이징에서의 10일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인간애와 연대의 힘을 느꼈어요. 재난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장비가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온 그 국민과 시스템의 단결된 힘입니다. 평소에 서로를 돌보고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극복하려는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에요. 제 말에 모든 분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리수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로타르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의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그런 시스템을 만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배워서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20세기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쟁, 가난, 자연재해까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웠고 서로를 돌보는 든든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세월호 참사 같은 아픈 경험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더 나은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교훈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베이징에도 그리고 앞으로 세계 곳곳에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 진정한 소프트 파워, 진정한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모든 분들이 뜨거운 박수를 쳐줬어요. 한 주민이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한국의 힘은 이런 데 있었군요. 베이징을 떠나면서 저는 비행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인 베이징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망이나 혼란이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과 정신이 이곳에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리수아 씨 같은 훌륭한 분들이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거니까요. 독일로 돌아가는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이번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재난은 분명 불행하고 아픈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다른 나라와 나눌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얻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IT 강국, 경제 발전이 빠른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진짜 한국의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바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번 경험을 정리해서 국제재난구조학회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베이징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인프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국민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을 보세요. 진정한 선진국, 진정한 시민사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이 아닐까 싶어 부럽습니다. 지금도 리수아 씨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미윈구 지역 재난대응팀이 벌써 1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다고 해요.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분기별로는 실제 대피 훈련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시스템이 베이징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소식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베이징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중국 전역에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의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중국 응급관리부 간의 협력 협정도 체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리수화 씨처럼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작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올해는 필리핀에서도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을 문의해 왔어요. 저는 이런 요청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힘이고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베이징에서의 그 10일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자신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나라와 나누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경제 지표나 기술 발전보다도 더 자랑스럽고 부러운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인 올케가 생기는 것은 죽어도 싫다며 남동생의 결혼을 반대하는 미국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과 국가에는 다 정해진 급이 있고 비슷한 계급끼리 어울려야 탈이 나지 않는다는 오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에 온 뒤 한국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동안 한국인 올케에게 거만하게 행동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로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레이건 켈리라고 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미국의 상류층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자주 부모님과 함께 세계의 여러 나라를 여행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영어가 통하고 미국의 지폐인 달러를 사용할 수 있고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모두 부러워하며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며 저는 우리나라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위대한 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제가 그런 미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더없이 자랑스러웠답니다. 동시에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미국인이 아니면 가까이 지내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저의 그런 생각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더 강해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유학온 외국인 친구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직 어린 나이에 자기 나라를 떠나 왜 여기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그게 다 우리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나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미국은 어느 한 분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군사, 경제, 과학, 첨단 산업, 스포츠, 거기에 기초 학문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러니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오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런 유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는 미국의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제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이혜리라는 한국인이었는데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걔네 아빠가 미국의 주재원으로 오게 되어 겸사겸사 가족 전부가 미국에 왔다고 했죠.
해리가 특이했던 점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애는 늘 점심으로 한식 도시락을 싸왔고 휴대폰도 유명한 과일 로고가 그려진 미국 제품이 아닌 한국 회사 제품을 사용하더군요. 게다가 말끝마다 한국을 입에 올리며 한국에 살 때는 이러이러한 게 좋았는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아쉽다며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기까지 했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해리의 그런 행동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도 일단 미국에 발을 들인 이상 주류인 미국인들 사이에 섞이기 위해 백인들에게 굽신거리거든요. 그런데 해리는 학교에 다니는 내내 한국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리가 그럴수록 저는 해리를 무시했죠. 괜히 미국이 부러우니까 더 저러는 거겠지? 무슨 애가 자격지심이 저렇게 많대? 한국에서 왔다고 했지? 하여간 가까이 할 친구가 아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해리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뿐 어차피 해리와 저는 급이 맞지 않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와 동시에 해리는 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나중에 우연히 한 친구로부터 해리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 그게 전부였어요. 시간이 흐르며 저는 해리에 대한 기억을 잊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남동생 마이클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고 바로 그날 저희 가족의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답니다. 글쎄 마이클이 데려온 여자가 제 고등학교 동창 이혜리였던 거였어요. 해리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그대로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마이클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해리의 손을 잡고 실실 웃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마이클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운 녀석이었고 저는 그런 마이클이 제 동생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어떨 때는 부모님보다 마이클을 더 믿고 의지했을 정도로 동생은 제게 각별한 존재였죠. 그런 동생이 어느새 훌륭하게 자라서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에 합격하고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 기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마이클은 바보 멍청이 헛똑똑이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세상에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필 고른 것이 한국 여자라니요? 저는 제 올케가 한국 여자가 될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은 미국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나라인 게 사실이잖아요. 심지어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군이 버린 음식을 주워다 먹는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나라 출신과 제 동생이 짝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고 이런 대형 사고를 친 마이클도 이해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이클은 오히려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다 이해해요. 해리를 무조건 좋아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해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해리를 환영하지 않는 이유가 해리의 성격이나 가치관, 학력이나 건강 같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해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면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마이클이 그렇게 나오자 제 부모님은 왜 한국인 며느리가 꺼려지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님은 예전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오는 한국인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돈의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도 보면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던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삶의 여유가 없어질 거라며 걱정하셨죠. 마이클은 가만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이때가 기회라고 여긴 저는 결혼에 대한 제 가치관을 들어 동생을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마이클, 결혼은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고르는 일이잖아. 그러려면 무엇보다 서로 비슷한 급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국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니까 너랑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1급 국가에 태어났어. 그러면 같은 1급 국가에서 배우자를 고르거나 적어도 2급 국가 출신을 만나야지 왜 한국 같은 3급 국가 출신과 엮이려고 하는 거니? 그러면서 저는 미국인과 한국인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데도 마이클은 고집을 부리며 해리와 헤어지지 않더군요. 심지어 가족들과 의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리와 꼭 결혼하겠다는 엄포를 놓기까지 했죠. 결국 백기를 든 것은 저와 부모님이었고 얼마 후 마이클은 해리와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해리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고 신혼여행 겸 해리의 친지들에게 인사를 하러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해리가 저희 가족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그건 바로 이번에 함께 한국에 가보자는 것이었죠. 저희 가족은 처음에 해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신혼여행에 눈치 없이 끼고 싶지도 않았고
굳이 한국 같은 3급 국가에 가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클과 해리의 설득은 계속되었고 얼마 못 가 결국 온 가족이 한국에 가기로 했죠.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여행이었지만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대체 왜 마이클이 이런 미찌는 결혼을 선택한 것인지 한국에 가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볼 거야. 만약에 하나라도 거슬리는 게 보이면 바로 꼬투리를 잡아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가족끼리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니 한국에 바로 가지 말고 유럽에 들렀다가 가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저희는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해리는 이탈리아에 처음 가보는 것이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런 해리를 비웃었어요. 저는 이미 부모님과 함께 유럽을 몇 번이나 가보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유럽을 경험해보지 못한 해리가 수준 떨어지고 촌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급 떨어지는 한국 여자를 만난 동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해. 아마 마이클은 얼마 못 가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속으로 혀를 찼죠. 나중에 동생이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깨닫고 후회하는 순간이 오면 그러게 누나 말을 좀 잘 듣지 그랬니 하고 한껏 비웃어줘야겠다는 결심도 했고요. 그런 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에서 내릴 시간이 되었고 별 생각 없이 내릴 준비를 하던 저는 잠시 후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탈리아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받으려고 할 때였어요. 때마침 휴가철이라 그런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입국 심사 대기줄에 서 있었고 저희 가족은 줄에 제일 뒤로 가서 섰죠.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대충 봐도 1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방금 긴 비행을 마친 터라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의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해리에게 혹시 한국인이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해리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직원은 아무래도 해리의 몸수색을 하려는 것 같았죠. 그동안 해외여행을 수없이 많이 다녔지만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라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역시 해리는 열등한 한국인이니까 유럽 공항에서 저런 식으로 끌려가서 불시에 검문을 당하는구나. 해리 때문에 괜히 우리 가족까지 한데 묶여서 망신을 당하게 생겼네 였어요. 해리 혼자 무시당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마이클과 부부가 되었으니 해리와 함께 우리 가족 전체가 급이 떨어지게 된 것 같아서 저는 몹시 불쾌했죠.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꼼짝없이 몸수색을 당할 줄 알았던 해리는 그런 곤욕을 치르기는커녕 특별 창구로 안내되더니 별다른 심사도 받지 않고 이곳을 프리패스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했죠. 알고 봤더니 한국인들은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자유롭게 유럽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여권은 신용도가 대단히 높아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지금처럼 빠르게 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미국인들도 아직 입국 수속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데 대체 한국이 뭐라고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죠. 반면에 마이클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싱글벙글 웃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마이클이 괜히 얄미워서 피곤해서 정신이 이상해지기라도 한 거야. 왜 그렇게 실없이 웃고 있어? 하고 쏘아 붙였죠. 그러자 마이클은 해리와 결혼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난 지금 내 와이프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하더군요. 마이클은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국적을 바꿀 태세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해리에 대한 질투와 동생에 대한 원망이 뒤섞이며 기분이 엉망이 되고 말았죠. 그 뒤로 이탈리아 여행을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저는 그저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가서 한국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뒤처진 3급 국가인 한국의 실체를 보고 실망한 동생의 얼굴을 마주하면 이 끔찍한 기분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한국의 공항은 구질구질하고 허름해야 했는데 실제 인천공항은 미국의 공항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나 보이기까지 했죠. 그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공항의 청결을 로봇 청소기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값비싼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많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개방된 장소에 로봇 청소기를 그냥 두고 쓴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죠. 만약 여기가 미국이었다면 저런 고가의 장비들은 당장에 도난 당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있는 한국인들은 로봇 청소기에 관심조차 주지 않더군요. 한국인들이 로봇 청소기에 초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을 만큼 도덕적 기준이 높거나 아니면 로봇 청소기 따위가 탐나지 않을 만큼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데 둘 중 뭐가 됐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제 생각과 다르게 일이 돌아가자 저는 긴장이 되며 손에 땀이 났고 잠시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화장실도 특별하더군요. 세면대에는 손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거품 비누가 나오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더군요. 사실 자동 시스템 비누 자체는 그리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이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의 공중 화장실을 생각해보면 위생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 안전관리조차 잘 되지 않아서 범죄 현장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에 반해 청결한 공중 화장실을 당연하다는 듯 사용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게 씁쓸한 기분을 느끼며 저는 공항을 빠져나왔죠. 해리는 여기서 공항버스를 타면 예약해둔 호텔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며 버스를 타자고 제안했어요. 부모님은 버스를 타고 가면 창밖으로 서울 시내도 구경해 볼 수 있을 테니 좋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공항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죠. 한국 버스에 대한 첫인상은 미국 버스와 비슷한 애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한국인들이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를 이용해 휴대폰을 충전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의 버스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미국 버스에도 이런 휴대폰 충전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해요. 다만 미국 버스에서 충전을 한다는 것은 서비스라기보다는 필수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한번 버스에 타면 10시간 가까이 때로는 10시간도 넘게 이동할 때가 있거든요. 때문에 미국 버스에 휴대폰 충전 기능을 탑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봤자 고작 1시간 내외일 텐데 그 시간 동안 버스에서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한 서비스라는 거죠. 필요해서 제공하는 것과 필요하지 않은데도 편리하니까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도 삶의 윤택한 면에서도 전혀 다른 문제라서 저는 한국을 새삼 다르게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도로 발달된 한국 도시의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사실 저는 서울의 풍경을 보고 제가 감탄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전 세계의 뛰어난 선진국들을 많이 봐왔고 그렇기에 서울 정도는 눈에 차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최첨단 도시와 한강이 한 폭의 그림 같이 어우러지며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더군요. 마침 그때는 노을이 지던 시간이었는데 붉게 물들어가는 한강과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지하철, 그 너머의 고층 빌딩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뭐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옆자리를 바라보니 제 부모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부모님은 살면서 여태까지 몰랐던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서울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푹 쉰 뒤 해리는 저희에게 기차를 타고 전주라는 곳에 가자고 했어요. 거기는 맛있는 음식들과 한옥 마을로 유명한 도시라면서 한국 관광을 시작하기에 그만한 곳이 없다면서 말이죠. 저희 가족은 모두 해리의 의견에 동의했고 잠시 후 전주행 기차를 타러 서울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호텔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많은 한국인들을 마주쳤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노인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노인들은 모두 손에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굉장히 능숙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 광경이 무척이나 신기해 보였답니다. 왜냐하면 미국 노인들의 생활은 저렇게 스마트하지 않거든요. 특히 미국의 남부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첨단 기기를 거의 사용할 줄 모른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게다가 한국에는 이미 대부분의 가게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데 한국의 노인들은 이런 환경에 상당히 익숙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간혹가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직원이 잽싸게 나와서 안내를 하거나 근처에 있던 젊은 한국인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빨리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화될 수 있었던 이유 2가지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들 자체가 똑똑해서 어떤 최신 기계가 나오든 빠르게 사용법을 습득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만 앞서가는 것이 아닌 뒤처진 이들까지도 챙길 줄 아는 상냥함을 갖춘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동생이 해리에게 빠져든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마 제 동생은 해리에게서 한국인 특유의 미친 매력을 발견했던 것이겠죠. 그런 것도 모르고 한국이 고작 3급 국가일 뿐이라고 무시했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성하는 마음을 안고 전주행 KTX에 탑승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KTX 객실 내부 환경이 청결하고 쾌적했음은 물론 한국인 승객 그 누구도 소란을 피우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객실 내부에는 불황자가 있기는커녕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한국인들이 매너를 지키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언제나 소란스럽고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의 지하철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KTX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죠. 미국은 지하철 안에 노숙자가 탑승하거나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기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잘 추천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미국의 지하철 실태를 봤다가는 국격이 떨어지고 말 테니까요. 반면에 한국의 KTX를 비롯한 버스, 지하철은 한국인들의 선진 시민 의식을 대변하듯 깨끗하고 안전해서 한국의 대중교통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외국인들은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게 되죠. 게다가 이런 평판들이 모여서 한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도 밝다고 할 수 있겠죠. 잠시 후 전주역에 도착한 저희들은 우선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해리는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은 전주 비빔밥과 갈비라고 했고 저희 가족은 군침을 삼키며 얼른 식당에 들어가자고 했죠. 그렇게 한껏 기대를 하고 들어간 한국의 식당은 제 기대를 아득하게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멋진 곳이었습니다. 우선 한국 음식이 맛있는 것이야 두말하면 입만 아프고 한국 식당이 갖추고 있는 최첨단 시스템 역시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먼저 한국 식당은 테이블마다 작은 태블릿 PC를 설치해두고 그것을 이용해 손님이 앉은 자리에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더군요. 고가의 기계인 태블릿 PC를 테이블마다 설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놀라서 기절할 만한 일인데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까지 도입했다니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죠.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주문한 음식을 누가 가져다 줬는지 아세요? 바로 서빙 로봇이었어요. 저희가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온 로봇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기는 설마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도시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정도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놀란 것은 저희 미국인 가족들 뿐 한국인들은 편안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던 거죠. 만약 한국인들이 아직도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키오스크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주문은 팁을 받는 웨이터에게 해야 하는 미국 식당을 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엄청나게 촌스럽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괜히 부끄럽고 여태까지 미국이 세계 최고라며 자신 있게 떠들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한옥 마을 구경을 하려 했는데 엉망인 기분으로 식사를 한 탓인지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창자가 꼬이는 느낌이 드는 게 아무래도 단단히 탈이 난 것 같았죠. 해리는 점점 창백해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당장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그냥 근처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다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아프다고 해서 당장 병원에 갈 수 없거든요. 병원에 가려면 적어도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아무리 아파도 그 예약된 날짜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료 시스템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당장 병원에 가자니 당연히 믿지 않았죠. 그런데 해리는 자기를 믿으라며 빨리 병원에 가자고 자꾸만 재촉했어요. 결국 저는 긴가민가하며 해리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리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인지 저는 30분 만에 빠르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처방전을 받고 약 조제까지 걸린 시간을 다 합해봐야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혹시 저 의사에게 빨리 진료해달라고 뇌물이라도 준 것인지 해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해리는 절대 아니라며 그냥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원래 이렇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얼른 치료를 받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미국은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편했다고 털어놓더군요. 예전에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해리를 보면 감히 주제도 모르고 비교질을 한다며 해리를 무시했었는데 정말 주제를 몰랐던 것은 저였어요.
지금 저에게 너 한국에서 살래? 아니면 미국에서 살래?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 역시 한국이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예전에 너와 한국을 무시해서 미안했다고 진심을 담아 해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해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역시나 대인배의 면모가 있는 한국인답게 해리는 저를 통 크게 용서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해리와 화해한 기념으로 단둘이 한옥마을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아름다운 한옥도 마음에 들고 이래저래 기분이 좋았던 저는 거침없이 한옥 마을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신이 났던 걸까요? 순간 제 구두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확인해 보니 구두 굽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여기는 관광지 한복판이라서 당장 새 신발을 살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구두는 제가 정말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때 해리가 휴대폰으로 잠시 뭔가를 검색해 보더니 여기서 5분만 걸어가면 구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쉽게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여태까지 한국은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여러 번 보여줬으니 저는 이번에도 해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해리의 부축을 받으며 걷기 시작했고 잠시 후 우리는 길 위에 놓인 작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 도착했어요. 해리는 여기가 바로 구두를 고쳐주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얘가 지금 장난을 치나 싶었는데 해리가 그 컨테이너 박스의 문을 연 순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로 어떤 아저씨가 연장을 들고 구두를 고치고 있었어요. 해리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아저씨에게 다가가 저의 구두 수선을 의뢰했죠. 그런데 그 아저씨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주문이 밀려서 아가씨 구두굽 수선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해리를 통해 그 말을 전달받은 저는 크게 실망했죠.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 저는 아마 적어도 며칠은 걸리겠다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아저씨의 말은 충격을 넘어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글쎄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먼저 주문 들어온 것들 마무리하고 작업 들어가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너무 놀라 벙찐 상태로 좋다고 했고 아저씨는 능숙하게 장인의 손길로 마저 작업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멍하니 작업하는 아저씨를 바라보던 저는 해리에게 이런 작은 구두 수선 가게가 한국에 많이 있는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해리는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가게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구두 굽이 망가져도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수선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가게를 운영하는 아저씨들은 구두 굽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동네마다 포진되어 있고 한국인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놀라운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웃돈을 얹어줘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국에서는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니. 이렇게 살기 편하고 좋은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정말이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제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는 사이 어느덧 30분이 지났고 제 발에는 멀끔하게 고쳐진 구두가 신겨져 있었어요. 한국인의 손길에 닿아 고쳐진 구두처럼 제 인생의 가치관 역시 한국을 만난 뒤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우선 저는 한국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어쩌면 제 동생에 이어 저까지도 한국인과 결혼할지도 모를 만큼, 그래서 한국에서 평생 살아가고 싶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게 될수록 저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을 무시했던 제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답니다. 혹시 예전에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해 볼 것을 추천드려요. 아마 한국에 도착한 지 30초 만에 한국에 대한 오해가 깨짐은 물론 한국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답니다. 그만큼 한국은 우수하고 매력적인 나라니까요.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지 않은 채 인터넷이나 미디어에 나오는 경제 순위, 지표 이런 것들로 그 나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답니다. 적어도 제가 보고 경험한 한국은 3급이 아니라 1급 수준이었으니까요. 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 세계의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지기를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읽다가 나라를 이렇게 급으로도 나누는구나 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한국을 그렇게 낮게 평가한다는 것도 참 충격적이었네요.
뭐 한국을 본 뒤 오해를 푸셨다니 다행이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고맙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